네. 거의 발표식에 거의 또 발표식을 맞이해서 공약처럼 김현 선생님. 네, 그 두 분 내용 잘 들었고요. 뭐 특별히 반박하거나 그런 거 없고요. 다 이제 동의되는 거. 다만 이제 우리가 뭐 토론이나 고민할 지점들을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제 출산율이 낮아도 이제 생산성이나 이제 가동이죠. 가동을 높이면 경제가 유지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기 출산율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보는데, 그럼 혹시 재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인구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생산비라든지 가동비라든지 노동 필요가 적기 때문에 또 그 수익이나 시장이 해외에 기반하기 때문에 재벌들은 이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아직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그 문제, 그 부분에 출산율 저하에 대한 심각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답변해달라는 게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때 그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크라고 조정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에 나타나서 다시 디커플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다시 디리스크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디커플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논쟁이 되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 미국에서 이제 그 값싼 수입품이죠. 값싼 뭐 어느 정도 그 중간 정도의 부가가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값싼 수입품을 국내에서 과연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설사 산업 유치를 한다더라도 최근에 인형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 아이들이 인형 30개 가질 거 3개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바로 인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저부가가치 상품은 뭐 관세를 해서 100% 200% 낸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국내에서 대체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가 너무나 폭등하기 때문에 차라리 관세를 오고 비싸더라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저가 상품을 미국이 수입해야 대체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아까 인도 문제가 나왔는데, 인도 문제에서도 우리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인도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최근에 이제 인도에 대해서 많이.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인도 자체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주도형의 산업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러면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값싼 그 수입 상품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을 대체해서 인도와 정말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을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수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경제에서 이 내수로서 현 경제를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내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로 한다면 아마 경제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다고 그래요.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고 뭐 남북 경제 역시 마찬가지 남북 경제도 전체 한국 경제에 비해서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양극화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와가지고 뭐 나토 탈퇴까지 하면서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갈등, 그죠? 이런 거, 그 유럽연합. 인도는 너무나 먼 얘기지만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괴리, 분기 현상 이런 것도 좀 양극화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환율 말했는데 플라자 합의는 아다시피 독일과 일본이 경제 주권이 없습니다, 그죠?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그 독일과 일본에 강요할 수 있는데 중국이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신재규 동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만인데, 첫 번째 문제는 중소기업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 경제 수준이죠. 선진국 엄청난 규모인데, 중소기업으로 현재 수준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의 그런 정도 규모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오늘날 발달된 자본주의가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우리나라 같이 큰 경제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대만에 보면은 대만 중소기업이라지만 다 국제 하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임금 아주 노동자들이 아주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대만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그래서 대만 보더라도 그 중소기업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돼서 저는 뭐 냉정하게 봐서 저성장 침체 뭐 기정사실이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정상으로 봐야 된다. 더 이상
아니, 뭐, 세계 10위권 뭘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기대도 버려야 된다고. 다만, 인구 문제나 이런 문제가, 첫 번째는 인구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정치 리스크인데, 얼마나 빨리 그 한국 경제가 추락이나 침체 추락으로 가냐, 어느 정도 가냐 중에 하나가 저는, 물론 이제 다변화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 미국은 자신들은 그 중국과 그 설사 디뉴스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동맹국인 한국이죠. 한국이나 대만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계속 강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뭐 이후에 다변화 측면에서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뭐 그 남북 경제나 뭐 인도나 이런 다변화적 측면에서 경제 주권이 없는 부분, 정치적 종속 부분이, 정치적 리스크가 이 경제 주권의 그 재량적인 행사를 제약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두 가지, 잠재 성장률에서는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 정치적 리스크로서 이 경제 선택의 재량성이 축소되는 게, 이거를 어느 정도 보완하면 그 속도나 양이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뭐 한국 경제가 침체 저성장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제 관세나 무역, 그다음에 이제 환율의 이제 환율을 매개로 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일정도로 이제 타협하거나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제안,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 예,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중국 스스로가 미국과 별로 타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건, 야, 우리 앞으로 좀 잘해보자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이 막 성질을 내면서 판을 깨고 나가든가, 저는 지금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대1로라는 거를 중국 스스로 거두어들이지 않고 150년짜리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뭐 5년, 10년 단위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0년, 뭐 100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판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덩치가 좀 커졌는데, 내가 덩치가 커지니까 네가 좀 불편하지.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미국하고 이렇게 툭탁툭탁거리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에도 분명히 엘리트 집단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정확하게 무슨 생각하는지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150년짜리 거대한 프로젝트를 내놨고 그거를 스스로 철회하거나 포기한다는 얘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1대1로 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자신들의 독자적인,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이건 상관없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계산하에서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은 세계를 좀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트럼프가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고 바이든이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건 저는 중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중국의 관심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좀 일정 부분 떠나 있는 측면이 좀, 그러니까 중국의 관심은 오히려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오히려 이쪽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본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중국은. 얘네들이 뭘 하건, 그러니까 나를 그냥 귀찮게만 하지 않으면 뭐 일본이 뭐 얘네들이 뭐 핵폭탄을 만들건 뭐 하건 지금 중국은 일본 같은 나라에도 지금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계획과 플랜이 분명히 있고, 아무튼 그쪽 방향으로 전체적인 국가적 프로젝트를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뭔가 협상을 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뭐 같이 파트너 관계로 저는 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게 환율 절상을 요구하면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그 땡큐일 겁니다. 오히려 너희 환율 절상해줘 이러면 중국 오케이 그럼 우리 앞으로 환율 절상할게. 저는 금세 중국이 수용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도 위안화 결제 비율을 계속 지금 늘려가려고 특히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위안화 결제 비율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미국이 너희가 환율을 절상시키는 것만이 그러니까 그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는 것만이 지금 자본주의를 살리는 길이야라고 미국마저 그거를 인정을 해줘버리면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고 오히려 위안화의 지위가 지금까지 다르다라는 거를 미국조차도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협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중국이 마다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백일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문 가운데 보면 중국은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적게 소비하고 반대로 미국은 너무 적게 생산하면서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게 문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똑같은 논리를 거의 이제 말씀하신 그 논리와 거의 똑같은 논리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죠? 미국의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온 그 제국의 충돌인가? 그 책 쓴 미국의 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예, 제국의 충돌이라는. 근데 그게 미국 경제학자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수출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소비를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너무 많이 지금 소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이걸 서로 좀 조정을 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덜 소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좀 더 소비하는 식으로 근데 저축을 줄이고 하는 식으로 가면 미국과 중국의 균형이 이제 맞을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미국 대학에 있는 그 경제학과 교수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중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 생각이 없었어. 근데 막 들어와가지고 만드는 걸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수출을 세계 시장 다 먹기 위해서 막 인위적으로 막 수출을 막 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애플이 와가지고 여기다 공장 세워놓고 전 세계 모든 애플을 다 중국에서 만들잖아. 대만 그 기업 와가지고 15만 명씩 고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중국 정부나 중국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자본의 논리일 뿐이지. 그러면은 예컨대 중국 보고 그만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어내던 애플이 그럼 진짜 그만 만들 거냐?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오히려 이제 문제에 뭔가 이제 본말이 약간 좀 전도되는 측면이 이제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제 그 내수에 이제 굉장히 비중을 둔 거는 이제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수출하고 이제 외화를 통해 가지고 자본 추적하는 것에 주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내수에 주력할 거는 이제 분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런 문제,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를 보면 이제 중국 경제 끝났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는 사람이,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중국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은 시장 경제 제도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지
사회주의 국가예요. 정치 시스템이나 경제가 움직이는 게 그거를 그냥 그 시장 제도라는 거를 일정 부분에서 그걸 받아들였다 뿐이지, 야, 우리 사회가 완전히 이게 시장 경제 사회야라고 중국 스스로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부동산 부실 문제가 엄청나게 심한데, 이게 만약에 자본주의 경제였다면, 만약에 중국처럼 저렇게 부동산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굉장히 말 그대로 경제 전체를 휘청거릴 정도로 심각한데, 중국은 전혀 안 그래요. 그거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그 과잉 투자했던 회사 없애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 그냥 뽀개면 됩니다. 중국 정부가. 야, 저거 그냥 뽀개. 그 다음에 저 기업 없애. 근데 중국이 무서운 건 뭐냐면, 부동산 실패가요, 이게 중앙정부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들 때문에 이 부동산 과잉, 투자 과잉, 이 실패 문제가 나타난 거거든요. 중국 사회가 무서운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과잉 투자를 가져왔던 지방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예컨대 그 부동산 과잉 투자가 나타났던 그 특정 그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들이 있는데, 당시에 그 성의 행정을 책임졌던 예컨대 지역 그 공산당 책임자들, 걔네들은 끝났어요. 정치적 생명이. 그러니까 정치국 위원회 그 성을 책임졌던 그 정치적 책임자들이 앞으로 중앙 무대에서 공산당 그 정치위원회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요. 그 경제적 실패에 대한 철저히 정치적 책임을 물고 그 자아 비판시키고 끝냅니다. 걔네들을 완전히 수청시켜버리는, 그게 걔네들의 정리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 그거 없애버리면 됩니다. 기업 문 닫게 하고요. 건물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부셔버리면 돼요. 그게 중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시장 경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막 엄청난 막 파산이 발생하고 부도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발생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진단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움직여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냥 국가가 메꿔주고 대신 정치적 책임을 물리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지, 자본주의 방식으로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해오지 않아요, 중국이. 그건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는 한 뭐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할 수는 있지만, 뭐 예컨대 은행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금융산업을 중국이 개방하는 경우는 제 생각에 이거는 절대 없을 거예요. 절대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국내, 그러니까 한국 경제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신대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대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위주고, 그다음에 내수시장 중심이어야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는 이런 국유화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급진적인 방식의 이제 개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자본과 금융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그 민중 권력을 강화하는 이런 이제 그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의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 신대기 선생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의 100%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예컨대 이제 그 중소기업 육성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독립적 중소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 중소기업이 아니라 독립적 중소기업을
육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독립적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했을까? 그 독립적 중소기업을 육성해보려고 그 김대중 정부 때도 이러저런 정책적 시도들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그게 이제 다시 다 하청으로 가더라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독립적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제 이런 수직적 하청 계열화 이 구조를 사실 먼저 좀 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지 않고 이거 그대로 놔둔 채 따로 독자적으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가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이런 독립적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의 우선순위를 이제 우리가 정하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어떤 정치적 지지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모르나 이 방향성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관철시키려면 대중들의 이제 정치적 지지라는 게 이게 반드시 필수적이고 근데 지금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2%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중들이 이 이야기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왜 대중들은 이런 올바른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여기 이제 프리스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의 삶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층적으로 세 개의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미시적인 삶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이제 국가 경제,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제일 높은 차원에서 이제 세계 경제가 요구하는 어떤 구조적인 제약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세계 차원, 그러니까 3디멘전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대중들의 정치적 근데 지금까지 신재기 선생님하고 저하고 계속했던 얘기는 뭐냐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세계 경제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중간 영역에서의 국가 어떤 산업 구조의 문제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혁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제가 이번 시간에 아직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는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개인적 차원의 그 미시적 영역에서의 개인들의 어떤 삶의 문제인데 이 대중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지지들을 이끌어내려면 오히려 이런 위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개인들의 어떤 미시적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영역의 문제를 그 앞에서 했던 그런 개혁적 방향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인들의 어떤 미시적 영역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된다. 근데 그 문제가 이제 결국 주택 문제고 교육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 문제인데 그 일자리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자본주의적 일자리가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일자리들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그 미시적 삶의 영역의 문제들을 우리가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그 내놓은 그 공약 가운데서 제 눈길을 확 사로잡았던 게 대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농업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권영국 후보가 그러니까 생태농업. 저는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다. 이 사람이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가 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권영국 씨랑 지금 뭔가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발견 같은 거를 해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뭐 생태농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왜 농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걸 누구든지 당연시 여겼거든요. 관료들도 당연시 여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야, 당연히 자동차 더 팔려면 우리 농업 포기해야 돼. 비교 우리가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자본주의적 논리고 농업을 우리가 굳이 포기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협동조합 방식, 지금의 그 소농 체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바꿔 나가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굉장히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수준, 그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그 개혁들을 우리가 달성을 하려면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개인의 그 미시적 삶의 영역을 규정짓는 다양한 어떤 그 제도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소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대중들을 설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과 관련돼서 저도 이제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이고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이제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저의 대안이 과거처럼 막 고도 성장, 하이 그로스 소사이어티를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 탈성장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탈성장 사회로 가려면, 탈성장 사회로 가려면 이게 몇몇 사람들, 저같이 이렇게 뭐 지식인 사회에 속해 있거나 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탈성장 사회로 가려면 가장 그 전제 조건이 대중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경제 성장에만 익숙해져 왔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나 자세가 그 경제 성장 없이도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사고나 그 삶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탈성장에 대한 이제 대중적 동의 없이는 사실 탈성장, 이게 몇 가지 그냥 정책만으로는 탈성장 사회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몇 가지 그냥 국가적 정책, 정부 정책만으로 탈성장으로 가기는 어렵고, 광범위한 어떤 이 대중적 동의. 그래서 경제가 꼭 성장해야 된다면, 과연 한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하는 게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과연 우리가 꼭 성장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몇 퍼센트, 2% 정도 성장해도 우리 삶이 지속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 정도만 성장하자. 그것 이상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만 한 35,000불 정도 되는데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 정도만 돼도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소득이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질문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진지하게 제기된 적도 없고 토론된 적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 탈성장 담론은 한국 사회에서 사실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서 이거를 정치적 담론으로 이제 만들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탈성장 담론이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담론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경제 관료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 주류 경제 학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경제가 안 좋을 때, 경제가 불황일 때는 정부 재정을 늘려야 되고 확장적 expensive government expenditure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는 오히려 좀 이 정부 재정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경제 교과서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경기 순환 과정에서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정부 재정을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라는 이제 문제인데 정부 재정을 누구를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결정의 주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 한 번도 정부 안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문제를 늘 누가 결정해왔냐면 관료 집단이 그걸 결정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로크래시들이 이걸 결정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자는 것을 이 관료 집단들 자체가 배제해왔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절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죠. 650조나 되는 이 거대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국민들이 또는 대중들이, 민중들이 그걸 논의하고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이런 그 경제 관료들의 어떤 그 독단적인 그 의사결정권을 사실 이제 반드시 뺏어갖고 와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가 그 얘기, 뭐 지금 당장 푹 떨어질 거를 걱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중에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제 또 다른 포지션을 취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닥 진지한 이야기나 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권력을 잡아서 집권하고 나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탈성장 문제는 관점의 전환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의식이 변화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경제의 목적이 교환 가치의 확장이 아니라 사용 가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망 위주로 재편되지 않으라 탈성장이라는 걸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 개별적 취향의 문제로 화하게 되고, 결국 한국에 있어서도 생태에서 유기농 운동이 있었지만 이건 결국에 중산층 운동으로 변질됐거든요. 따라서 왜 그렇게 되냐면 시장에서 교환가치 중심으로 재편돼야지만 살아남기 때문에 탈성장이라는 게 생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되고, 전체적인 구조, 경제 구조가 인간의 욕망 중심, 사용 가치 중심으로 변화되는 구조적인 측면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보는 이제 민주당이 한국 독점 자본의 약간 좌파적 성향을 갑니다. 따라서 그 독점 자본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굉장히 크다. 따라서 중소자본이나 아니면 노동자 민주주의 의지를 담아내기는 민주당 구조상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국내적 논의가 1번 진반나치가 잘못됐다 이유에 대해서 가장 쉬운 얘기 빼놓고서 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제가 이제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를 하는데, 사실 그런 데서는 좀 이제 탈성장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훨씬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다 보니까 돈만 들어가는 이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살만하면 다 나올 거라는 거죠.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잘 말씀드린 저항이라는, 이 저항이라는 거 빼버리고 자꾸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후보가 다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려고 했지만 어느 것도 쓸모없는 이유는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해수처럼 살만하게 만들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현재 한반도 면적에서의 5천만은 과잉인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우리가 많은 빅데이터도 있고 경험도 축적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 한반도 사이즈의 적정한 인구와 적정한 이제 시스템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이건 빼버리잖아요. 빼버리니까 이게 인구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탈성장도 사실은 그 논의 진전이 안 되는 게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는 대안적 담론인데 네? 대안적 담론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포스트 캐피탈리즘을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존의 이제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넣다 빼고 막 밀고 땡기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실험적으로 현재 가능한 그런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일부 언론들은 그런 말에 함의를 얘기하잖아요. 결국 뭐 체제 변형을 해야 된다는 물을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안 되는 거죠. 확산이 안 되는 유행들이 가는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인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수준이 다른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빼고 한국 경제를 얘기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이게 뭐라 그럴까 융합돼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적 요소로 하기보다는 더 깊이하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좀 더 본원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익숙한 국민들 간의 분석들이 이제 단지 거기 플러스 알파 외부적 요소 영향을 준다가 아니라 그냥 산수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어쩔 수가 없죠. 일단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그렇게 들어왔어. 일단 지정학적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저희가 뭐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근데 한국과 같은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나라도 전 세계에 거의 없고, 그러니까 막 중국, 러시아, 뭐 일본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는 나라가 한국은 없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중국하고 앞으로 같이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뭐 갈 수 없고 뭐 또 가고 뭐 이러는 관계가 아니고. 예, 어쩔 수 없이 가야 또 중국을 따로 떼가지고 뭐 유럽으로 보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기 선생님께서 이제 북한과의 그런 이제 경제 교류도 말씀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한 상태, 그다음에 일본도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그나마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쉬워지는 거는 우리만 계속 아쉬워지는 것이고 아쉬운 입장에 있다 보면 결국은 어떤 독자적인 길을 모색한다든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우리가 뭔가 동북아 전체의 어떤 이런 변화들을 한국이 그냥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북아 정책을 주도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북한과 일단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발언
정치권을 확보를 하고 뭔가 이렇게 동북아 정세를 주도해가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거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온 거고, 그 이제 민주당이, 근데 제가 언뜻 얘기 드릴 때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도 뭐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 북한이 뭐 굳이 우리랑 같이 안 가겠다는데 뭐 북한하고 우리가 뭐 굳이 뭐 잘 지낼 필요 있으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우리 같은 사람 그런 얘기 해도 되는데 국회에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비스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이게 걱정인데,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다시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정말 그냥 반성적으로 북한과 잘 지내기 위한 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동북아의 전체적인 이런 정치적 변화, 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서 주도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대북 정책을 내놓고 할지, 네, 그거를 정말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이제 김정일 선생님께서는 뭐 그래봤자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동북아에서 이제 북의 문제는 북과 그다음 러시아, 일본 문제가 생각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양강 체제로 발전이 오면 중국과 미국이 위주로 있고, 사실상 이제 선생님은 중국은 독자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밸류체인은 중국에 가지만 사실상 금융적 시스템은 사실상 중국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지표가 뭐냐면 국채를 계속 줄여오지만 사실상 익명으로 내지는 차명으로 그거보다 더 많은 국채를 사온다는 거예요. 영국과 벨기에 이런 쪽을 통해서. 이거는 물론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제일 많이 나는데 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건 1대1로 해서 투자를 해봤지만 사실상 그 한계에 많이 부각됐고, 그거는 장기적이라는 거예요. 150년, 100년 이렇게 되는데 당장 10년, 20년 동안을 미국과 중국의 분리 과정에서의 과도기를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1대1로 하는 초장기 문제와 지금 그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과도기에서의 1, 20년간의 과도기 문제를 달리 봐야 됩니다. 이 과도기에는 금융과 밸류체인 관계가 밀접 관련되어 있는 것을 무리 없이 해체하는 과정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획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죠. 은행이랑은 절대 안 돼. 그건 저도 저처럼 보냐고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 개방이라든지 투자은행 같은 거, 지금 투자은행 몇개 없지만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몇몇 투자의 정도는 이렇게 개발했다 얘기하면 꼭 중국 문제에 껴가지고 돈을 펴고 돈을 개발성이 있어서. 그리고 참 출산 문제는 토론회를 하면서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출산율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 문제는 이게 생각하기 어렵고, 경제적인 게 이제 잘 살면 해결되는. 쉬운데 그 그러니까 주장을 해야 되는 좌파들이 깔끔하게 논리 전개를 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에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가 잘 살면 출산율이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성장적인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그 논리가 아니라 탈성장 접근을 하게 되면 옵티멀한 리빙 컨디션이 뭐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탈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현재의 틀 내에서 그런데 그냥 그다음 기존 사회주의의 비판이에요. 이런 사회주의도 그냥 소유관계가 문제만 얘기했지, 과연 그러니까 국민들 기본의 권리가 약하니까
없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교를 하자면 불륜 민주주의보다 약한 권리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민주주의가 홀로 실현된 상태에서 과연 optimal한 사회 시스템과 경제는 뭐냐 얘기가 가면은 그러니까 디그로스가 사회주의 사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것을 극복하는 근데 저는 그런 견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좀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국만이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 최초로 발생한 것은 소련이에요. 유럽이 아니고. 소련이 경제가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저출산 문제가 발생해요. 좋은 일이지.